둥근 탁자 풍월서 단계. 응? 약간 다시 마지막으로 원기둥. 기둥이구나. 4학년, 5학년부터 계속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 맞지? 여기까지는 했고 반원이 나왔다. 반쪽짜리. 자, 앞에 질문하고 비슷한지 한번 이렇게 보고. 자, 27번 같은 건 어때? 해석만 해볼까? 전체 원원의 대각선이 28cm인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원의 넓이는 몇입니까? 대각선이 원의 지름이고 그렇지. 지름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었지. 그러니까 반제곱이란다. 반지름을 구하고 그렇게 풀면 자, 29번 같은 건 어때?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안을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의 넓이. 이 직사각형안을 그리려면 지름이 이거인 게 제일 넓은 거겠네. 원이 직사각형 내부에 접하는 상황. 접한다는 건 닿아 있다는 거지. 다? 아, 다는 아니어도 네, 이렇게 일단 맞을 수도 있는 어느 거고. 위치에 되어서 있는 상태일 때 그래도 지름이 제일 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클까? 그게 이제 한 지름이 이거인 게 제일 큰. 그러면은 원의 넓이 하면은 이건 바로 구해볼까? r 제곱 파이 5 오니 딱 이거가 되네. 단위까지 쓰면 제곱 센티미터. 그런 식이 되겠지. 다 비슷하다 맞지? 6번 유형을 이제 보니까 원의 형태들 또 다각형과 연관시켜 놓은 것들이 있지. 이러한 표현들을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곡선이라고 보면은 힘이 들어. 원의 일부라고 봐야 중심을 기준으로 반지름이다 이런 걸 선택해서 뭔가 진행을 할 수 있겠다 맞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 해석을 해보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색칠한 부분 이거구나.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거를 다 합치면 원이 한 개가 나와. 그러니까 일단 이 정사각형인지 맞겠네.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이게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해서 정사각형에서 빼면 이게 나오겠네.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보여지기에 딱 뭐랄까 대칭적인 딱 중심을 이루는 것 같은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도 표시를 해줘야 돼.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미지만으로 이 초등학교 때 뭔가 머릿속에 각인되는 그림들, 이미지들을 주면 나중에 생각을 할 때 중학교 올라가면 정말 미세한 차이 같은 걸로 직각이냐 아니냐 이런 걸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같은 감각을 따지면 눈으로 보고 이 직각 같은데 이런 짐작을 하고서 푸는 경우들이 생기거든. 근데 그러한 상황일 때 길이에 대한 표현들을 이용해서 직각이 아닌 상태의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치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봐야 돼. 눈짐작으로 보는 것들이 좋지 못하거든. 근데 초등학교 때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그냥 보여주니까 우리한테 생각하는 그 이미지 같은 것들이 좁혀지게 돼요. 사실 여기도 뭐 예를 들어 길이가 같다든지 정사각형이라든지 정사각형의 한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거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사실 있어야 될 수도 이게 있어요. 설명이 많이 부족한 참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해서 보는 게 좋아. 우리는 생각을 그러니까 의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테두리를 좀 넓혀놔야 되거든. 자, 이런 표현들도 유사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자, 이런 것도 해석을 하면 어때? 태극 문양에서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일단 이거는 구하고 이거의 반을 구한 다음에 이만큼이 또 이 작은 문이라고 봤을 때 이거의 지름이 같으니까 같은 넓이일 거란 말이지. 그럼 얘는 그냥 반을 딱 구하면 되겠네. 그렇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여기 원의 넓이 반, 그 다음에 이거의 원의 반 넓이를 더하고 이 원의 반 넓이를 빼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결국 실제로 여기에 면적이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항상 생각이 우선, 그 다음 행동이 그 이후에 이런 상태로 보통은 이어져야 돼. 물론 생각이 막히면 행동을 해줘야 되겠지. 그 행동에 의해서 보고 또 생각을 이어나가야 되니까. 근데 어떤 해석을 하거나 할 때는 항상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출제자들은 조금 더 그런 의도를 숨겨서 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를 확인하는 것들, 그런 걸 찾아내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아니, 중요한 연습이겠지. 그러니까 조금 반응을, 뭐 즉각적인 반응을 아까 보여야 된다고 했지만 그거는 공식이라든지 배운 거, 아는 것에 대한 표현에 조금 더 즉각적인 반응을 이런 해석을 할 때는 그 해석에서 더 효과적인 걸 찾기 위해 조금 더 참을성을 가지고 보는 것도 되게 필요한 거야. 너무 잘 해석을 했다 맞지?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값은 똑같이 나왔는데 방법적으로 어떤 학생은 좀 더 뭐랄까 간단하고 효과적인 걸 선택하는데 어떤 학생은 굉장히 길게 중복되는 여러 과정들을 써서 답을 구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나중에 시간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후자 쪽 얘기는 너무너무 곤란한 상황이 되겠지.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지거든. 특히 내신은 시간이 부족해, 보통.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고려를 해서 더 나은 방법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주는 거지. 자, 이거 이전 문제 중에 한번 나왔던 건데 조금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는 거였지. 한번 더 볼게. 어떤 걸 해볼까? 조금 더 지문이 길어 보이는 걸까? 얘가 제일 길어 보이긴 한데. 자, 미나는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를 알아보기 위해 반지름이 0.2m인 굴렁쇠를 굴렸더니 300바퀴가 굴러갔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힘든 방법을.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일단 한 바퀴가 원주였어. 그리고 반지름이 나와 있어서 미터로 보다네. 원주는 구할 수 있고 2, 8, 8, 2 원주. 한번 쭉 써볼까 이번에 원주는 풀이 과정을 해석하는 순서에 맞춰 천천히 써보는. 원주를 일단 구할게. 원주는
옆쪽 빈 공간에다 직접 해서 바로 할까요? 그러면 아니 소수점 이상 있었잖아. 6점이 0점이면 훨씬 작은데 62 곱하기 2면 엄청 크잖아. 20하고 헷갈렸다. 계산은 항상 자기가 편한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지 머릿속에서 계산을 굳이 마무리해서 적어야 될 필요도 없고 세로셈이 편하면 세로셈을 조금 더 빨리 쓰는 게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잘못하면 실수가 일어나는 습관이 생겨. 고등학교 형아들이 계속 비슷한 계산 실수를 한다고 했지. 숫자 9 뭐더라? 뭐 이런 어떤 숫자들을 자기가 표기하면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과정에 머릿속에서 중간 과정을 계산해서 쓰는 표현에 생략이 되다 보니까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반복이 되는 학생들이 좀 있어, 종종. 근데 대부분은 되게 편하게 넘기거든. 아, 실수였다. 근데 시험에서도 계속 그렇게 틀리게 돼. 그거는 반복적으로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굉장히 꽤 긴 시간, 단연간 비슷한 행동을 하거나 하면서 습관적으로 배는 뭔가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그 과정으로 인해 예견된 결과인 거예요. 실수라기보다 저런 상태면 틀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 그치?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조금 더 정확도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 세로셈이 이수는 편하면 세로셈을 쓰고 소수점 위치나 이런 것도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표기하면서 쓰고 하면 돼. 누구도 그걸 보고서 뭐 어떤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뭐 그걸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거나 차이가 생기거나 이러지도 않거든. 그렇지. 그냥 그렇게 쓰면 돼. 금방 아까 중간 과정을 잠깐 쓰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잖아. 맞지? 근데 잘못해서 6.2 곱하기 20인 것처럼 갑자기 소수점 하나를 없애면서 표기를 할 때 실수를 해. 근데 이게 맞지? 20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걸 둘 다 이렇게 옮겼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옮겨지는 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게 그게 되게 쉽게 이 뭐라 그러지? 뭐랄까, 그냥 보여지는 거나 뭐 표기를 할 때 그냥 생각을 거치지 않고 그러한 거 같아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손을 놀려 쓰는 연습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너무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2단계 그러면 300 곱하기 이건 하면 300바퀴. 이건 미터. 이번에는 실제로 영영을 떨어뜨려 소수 좀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런 상태. 그리고 항상 이게 보면 우리가 공식을 하나 1번, 2번, 뭐 3번까지 3개를 배웠다. 그럼 책이 조금은 뭐랄까 시험에 적용하기 힘든, 시험에 적응하기 힘든 상태로 어쩌면 그런 이미지를 주는 상태로 배치가 돼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고등부 책들도 보면 공식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쉬운 예제들이 몇 개 이렇게 있거든. 그럼 그거와 유사한 유제들을 풀게 돼. 그럼 유제 중에는 그 직접적인 공식 적용과 다르게 조금 더 생각을 요구하거나 변형이 됐거나 순서가 바뀌어 있거나 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 그럼 그런 걸 보면 조금 다른 유형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런 걸 이런 표현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겠네. 그 방법을 기억해두고 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대부분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면 좀 생각이 없어져. 앞에 썼던 표현 그대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연습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쉬운 거 보다가 문제를, 연습 문제에서 문제를 보거나 하면은 앞에 예제와 달라 보이는 문제들이 나와. 그게 실제로는 연습을 할 때 필요한 예제였을 거거든. 근데 배치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앞에 내용으로 다 풀어야 될 것처럼, 뭐랄까, 또 못 풀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또 그 부족함이 수학적인 두뇌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아. 그 책을 바꾸지 못하면 그 문제에 나오는 표현들을 아까 말처럼 유형으로 생각하고 이건 새로운 거구나. 그러면 이건 공부할 거리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자기 지식이 누적해서 늘어나거든. 공부 양이 생길 거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문제들이 조금 앞에 예제와 다른 표현이 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어렵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공식을 적용하기 전에 해석을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국어적인 표현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건 공식과 다른 거잖아, 맞지? 지문을 해석하는 방법이. 그래서 마지막에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배운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 맞지? 그리고 그 과정이 조금 더 어렵다 이러면 몇 개 공식이 중복해서 쓰일 수 있는, 또 해석을 하는 단계가 2단계, 3단계 이렇게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문제들인 거지. 그러려면 공식 하나 외운 걸로 공부가 끝나면 이걸 문제를 풀지를 못해. 그런 문제들을 풀지 못한 이유는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공식만 외웠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공부는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못 푸는 거지. 두뇌 능력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단계를 인지를 하고 풀려 하면 참을성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또 당연히 그만큼의 시간이 든다는 것도, 또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연속적으로 표기를 하면서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지. 얘도 생각을 하면 1단계에 한 바퀴 돌렸을 때 원주 길이, 2단계 그 원주의 바퀴 수를 곱했을 때 전체 거리가 나올 거라는 거 같은 2단계를 거친 거죠. 나중에도 그 단계라는 게 대부분 그 우리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요. 그 곰돌이 특급 뭐였지? 요원 3단계만 따라하면 막 그 뭐 하는 거. 그거 아빠 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고 하면서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나거든. 근데 그 단계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학생도 많고 훈련이 안 되는 학생도 정말 많아. 단번에 뭔가 끝내야 될 것 같고 어떤 공식을 적용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 정말 많거든. 그러면 문제를 못 푼다. 지문형 문제의 길이가 긴 거. 그러니까 그 단계에 대한 인식 같은 걸 하면서 진행을 시키는 거. 그리고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아까처럼 쉽게 뭔가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 있잖아. 근데 이거는 나누기 할 때는 둘 다 딱딱 움직여도 괜찮지. 나누기를 할 때는 그렇지. 근데 이게 곱하기를 하니까 자체가 바뀌어버리네. 그렇지. 곱하기를 한 다음에는 다시 앞으로 두 개는 당겨야 되겠지.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거 우리가 막 부엌에 뭐 냉장고에서 뭐 꺼내야지 하고 가다가 식탁 위에 뭐가 있으면 뭐 맛있는 게 있으면 하고서 그걸 보다가 가는 중간에 잠깐만 냉장고 뭐 꺼낼라 했지 뭐 이럴 때 있잖아. 그것처럼 공부나 이런 것도 내가 의식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순간적으로 내가 의도하고 있던 거에서 뭔가 다른 쪽 길로 생각이 쏙 빠지게 만드는 그 계기? 아니면 그 뭐랄까 뭐가 되는 어떤 그런 게 탁 나타날 때가 있거든. 그럼 묘하게 갑자기 그쪽으로 쏙 생각이 가버릴 때가 있어. 그 방법을 선택할 때도 뻔히 이게 아닌 거를 알면서도 빨리 얘가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 끝났으면 좋겠어, 그 생각 때문에 딴 걸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 오지선다가 이렇게 있을 때 뭐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표현을 보다가 이게 뻔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자주 봤던 거니까 이러면서 이상하게 답을 선택하는 상황들도 생기고, 그런 이미지가 안 생기게 매 순간 아유 이런 건 단순하지 뭐 실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특히 계산 있잖아. 해석이 맞으면 애들이 계산할 때 에이 생각은 맞았으니까 계산 정도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애들 많거든. 그러면 그게 이미지처럼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그럼 순간순간 그거와 비슷한 것만 보이면 생각이 그쪽 쏙 빠져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쓰고 윗 단계의 식을 보면서 다음 단계로 써내려가다 보니까 생각을 점검할 기회가 없어지는 때가 되게 많거든. 무조건 저런 표현 의식을 해줘야 돼. 아빠가 여기를 지적하지 않았으면 단순하게 여기 점검을 하고 다시 맞나 이러기보다는 얘를 보고 그냥 계산을 하겠지. 그리고 나중에 답을 체크하다 보고 에이 실수 이러면서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이게 수정이 잘 안 되는 거야. 자기를 좀 편하게 두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같은 잘못이 반복돼. 수학 같은 경우 특히.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두면 돼.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하는 건 또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하면 되니까. 자, 또 자, 이런 표현들도 전부 다 질문의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둘레, 넓이. 항상 둘레 같은 경우들은 이런 선이라든지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위치들을 놓치지 않게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얘들도 둘레잖아. 근데 이것도 둘레라는 표현과 넓이라는 표현을 보고 나면 은근히 둘레라고 읽어놓고도 갑자기 막 쓰다 보면 넓이를 막 구해놔. 그리고 어쨌든 답이 나오니까 의식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항상 가끔은 특정 명칭들을 정확히 구분을 해놓고 그게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인식이 되게끔 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해. 둘레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여기는 넓이. 각도도 어쩌나는 거지 이게. 얘는 또 한번 볼까? 왼쪽 원은 일부분입니다. 원 부채꼴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제는 이전에는 넓이라든지 하면은 파열 제곱 반지름이 필요했잖아. 미지수는 그거밖에 없었어. 문자는 반지름에 해당하는 R 표시밖에 없었지. 그래서 그걸 모양을 잘라내거나 하더라도 특별히 90도, 네 등분 뭐 이런 표현으로 지금 돼 있던 것들에 이번엔 각도가 나왔지. 근데 그 각도라는 게
앞에 공식이라든지 각이 나왔을 때 넓이를 어떻게 구해 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배운 그 단순한 파열 제곱이라는 이 표현 하나를 가지고 여기 있는 표현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서 해줘야 돼. 그럼 나머지는 해석에 대한 표현인 거지.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해석을 하는데 아마 이전 바탕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풀어줘야 돼. 자, 이 각이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는 원의 넓이에 대한 표현만 배웠어. 하지만 4등분이 되어 있거나 하는 표현들을 합쳐서 한 원으로 만들거나 또 4등분 되어 있으면 전체 원의 넓이 4분의 1이네 이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는 예시들이 있었는 것 같아. 역시 저 각은 어떤 역할을 할까? 근데 나 이걸 살짝 봤건 전체가 365도니까 360도. 어. 1년이 365일이고 360도니까 그 중에 얘가 얼마고 맞아. 넓이야 얼마나. 그렇지. 원의 넓이의 전체 중심 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360도에 해당하는 일부를 잘라낸 거지. 그러니까 36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율을 갖는 넓이일 거다 이런 거지. 근데 나중에 실제로 고등학교 때 되면 이렇게 생긴 부채 모양의 부채꼴의 넓이를 반지름과 각이 있으면 2분의 1 RL,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나중에 각을 표현한 가장 대표적인 문자거든. 그런 식의 공식이 나와. 이 세타에 대한 표현을 나중에 또 새로 개념을 하나 추가를 해서 배우지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알고 있는 표현들을 최대한 믿고서 해석을 하는데 신경을 쓰는 거야. 나중에 또 새로운 걸 배우겠지. 맞아. 이 중심각은 전체에 대한 비율, 얼만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얘 같으면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 부분. 저걸 빼야. 그렇지. 72 뭐 이렇게 남아있다 맞지? 오른쪽 도형의 둘레를 구하래. 역시나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들을 또 나중에 개념을 조금 더 추가해서 R 세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배워. 고등학교 때. 그럼 지금 알고 있는 원의 둘레의 각에 대한 비율로 얼만큼 차지하느냐 이런 것들이겠지. 이것도 똑같이 비율이 딱 되는구나. 근데 항상 이런 거 할 때 자칫하면 그런 의식 하나가 들어가서 내가 아는 걸 생각하다가 여기 있는 반지름 있잖아. 이런 거 빼먹고 쓰는 사람들이 꽤 있어. 맞지? 오른쪽 도형의 둘레잖아. 그럼 여기 호라고 되는 호의 길이와 반지름 두 개가 더해져야 둘레겠지. 근데 이걸 구하다 보면 구해서 값이 탁 나오잖아. 그럼 잘했어 하고 그거 탁 쓰고 넘어가는 학생들 꽤 많아. 이것만. 그렇지. 왜냐면 그 이번 단원에서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해줘야 돼. 아까는 넓이 나왔던 게 이번엔 둘레가 나왔지. 그래서 조금 더 선택하기 쉬운 원 하나의 원주잖아. 그 다음에 반지름. 이 사각형 둘레. 그런데 반지름, 지름, 삼각형이 둘레. 그럴 수 있는 상태. 그걸 또 뭐 각각을 구한 다음에 4배를 해서 다시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들은 당연히 좋은 건데 그러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더 효과적이구나 싶은 방법을 마무리하듯이 조금 더 생각을 해둬야 돼. 정리를.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항상 그래.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주고 하면 이해는 잘하거든. 근데 다음에 되면 똑같은 질문을 한다? 똑같은 문제를 처음처럼 저번에 너 이거 물었던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몰라. 왜 그러냐면 듣고 남의 지식을 그냥 이해만 한 거예요. 자기 거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고 다시 써보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내에 쓸 수 있게끔 정리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핵심이 되는 표현을 기억을 한다든지 하는 공부가 있었으면 또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건 어려워서 그냥 질문 아니면 풀다 에이 몰라 멈춰서 질문 이러지 않은 상태로 고민을 해보거나 또 답안을 보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걸 보면서 참고를 하고 생각을 넓히고 또 대부분 모르는 조금 곤란했던 문제들은 어쩌면 새로운 유형일 수 있어. 앞에서 언급된 거를 이용을 할지언정 내가 여러 번 경험을 해야 되는 새로운 유형이거나 문제일 가능성도 높단 말이야.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그것도 곤란한 거거든. 그래서 답안을 참고하고 그걸 통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질문을 하기 전에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를 알고 묻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습을 하거나 다시 풀어보면서 생각이란 과정을 거치겠지. 정리를 하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이해한 채에서 멈춰버리니까 자기 거가 안 되는 거야. 잊혀진다 금세. 근데 그걸 나중에 문제 시험에 나왔을 때 풀 수 있느냐? 당연히 못 풀지. 근데 애들은 아 이거 봤던 건데 들으면 알 것 같으니까 아 알겠어요. 실제로 모르는 거야. 자기가 쓸 수 없는 상태니까. 그런 점들을 정말 좀 의식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게 연습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그 시간만 많이 쓰면 또 문제를 많이 풀면 수학 공부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항상 그런 표현들을 생각을 하고 항상 정리를 하고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도 계속 나온다 이런 문제. 일단 잠시 시간이 얼마나 될 수 있어? 한번 봐봐. 여기 (34분) 이번에 볼 것들 하고 이번에는 한 번인가? 응. 정말? 2장 정도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 예제하고 저쪽 뒤에 하고 여기도 뭐 다른 유형들이 있는지는 살펴보고 유사 유형들이라면 기수가 복습을 하고 해서 한번 얘들은 바로 풀어봐야 되겠죠. 일단 이제 3번 이호는 다음 시간에 보고 숙제는 한 장 반만 할까? 여기가 한 장 반인가? 여기까지 볼까? 한 장 반만 하자. 대신에 복습은 이런 것들 봐야지. 근데 항상 필기가 복습은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있어야 보게 되는 경향이 크거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이해하다 보니까 필기된 게 없잖아. 그럼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눈에 시선이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여기도 하나 적어둘까? 나중에는 진짜 필기가 되게 중요해. 뭔가 적혀 있어야 보게 되잖아, 맞지? 나중에 궁금해 찾아보려 해도 있어야 보게 되는데 문제를 보고서 맞다, 아 이거였지. 내용이 없는데 다시 그걸 표면을 보면서 이렇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아는 걸 기록을 해줘야 돼. 지금은 이해하니까 상관이 없지. 근데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써놔야 돼. 쓰는 연습을 하고. 얘는 뭐라고 기록을 해둘까? 원의 각도? 부채꼴. 볼펜 같은 거 없어? 지금은 이게 너무 복잡한데.
부채꼴의 각은 어떤 정보를 주는 거야? 부채꼴의 각은 원 넓이에 얼마 부분이라 해야 되나? 360분의 근데 이게 원의 각이나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360도 각은 각이니까. 그럼 360분의 그 원의 넓이를 S라고 써놔볼게. 대문자 S. 보통 S를 넓이, 나중에는 합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거든. 에 대해서 어떻게 곱하기 분의 세타라고 써볼게. 세타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번데기 표시처럼 돼 있는 발음기 하는 그거 있지? 그것처럼 돼 있는 게 세타. 그렇지. 이 세타라는 표현을 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쓰지만 나중에는 고등학교 때는 거의 세타는 이 도가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뭐 배우는 게 있거든. 근데 일단 각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확인할게. 부채꼴은 전체 넓이의 360도분의 각에 해당하는 표현의 비율만큼을 차지하는 걸로 지금은 해석을, 나중에 또 다른 해석을 또 배울 거고. 딴 거 표시할 거 있는지 한번 봐. 이런 거 빨리 적어내. 사실 그런 것도 다 적어두는 게 좋아. 정말 하나하나를 많이 적어둘수록 많이 보게 되고 나중에 찾아볼 수 있고 해서 머릿속에 남는 것들이 많아지거든. 눈에 안 보이면 사실 볼 기회조차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수업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아빠가 정말 많은 얘기를 전달했는데 그 순간적이고 며칠 사이에는 남아있던 기억이 내가 능동적으로 되뇌이지 않았는데 그거와 유사한 표현의 문제나 어떤 상황들을 접했을 때 바로 그거 되느냐,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거잖아. 맞지? 여러 번 문제를 보다 보면 반복적으로 보던 것에 대한 기억이 남을 수 있지만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그 정도만으로도 되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하거든.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두고 조금 더 나중에는 아는 표현을 더 기록을 이렇게 해볼게. 그걸 스스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얘기하면 바로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을 만큼 의식하는 연습이 너무너무 중요해.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나